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2번째 이야기. 고스탄차는 마르투초 고미토를 사랑하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서 혼자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 수사까지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마르투초가 튀니지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스탄차는 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르투초는 왕에게 여러 충언들을 한 덕분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고스탄차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어 리파리로 돌아옵니다. 여왕은 팜필로의 이야기가 끝나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뒤 에밀리아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밀리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정이 보상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이죠.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사랑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러니만큼 어제는 왕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여왕의 말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친절하신 부인 여러분, 시칠리아 근처에 리파리라는 작은 섬이 있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 그 섬에 매우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아주 아름답게 자란 고스탄차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섬에 사는 마르투초 고미토라고 불리는 품성이 고상하고 예절이 바르며 하는 일에서도 뛰어난 청년이 그 처녀를 사랑했어요. 고스탄차도 마찬가지로 그를 뜨겁게 사랑해서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였답니다. 마르투초는 고스탄차를 아내로 맡고 싶어 처녀의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난한 그에게는 줄 수 없다는 답이었어요. 마르투초는 가난 때문에 거절당한 것을 몹시 분하게 여겨 부자가 되기 전에는 리파리에 돌아오지 말자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떠난 마르투초는 바르베리아의 해안을 떠돌며 자기보다 약한 배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자신의 행운에 한계를 그을 줄 알았더라면 운명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투초는 삽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사라센인들의 배에 오랫동안 포위당한 끝에 동료들과 함께 잡히고 배 안의 물건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라센인들은 배 안의 동료들을 대부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침몰시켰으며 그를 튀니지로 보내 그곳 감옥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오랫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 소식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리파리까지 전해졌어요. 그 작은 배에 탄 마르투초와 동료들이 모조리 익사했다는 내용으로요. 마르투초가 떠난 일로 크게 슬퍼하던 처녀는 그가 동료들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울다 지쳐 자기도 이젠 그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자기 심장에 쓰라린 고통을 가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았기에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편안하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버지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항구에 갔다가 우연히 다른 배들과 떨어져 정박 중인 어선 한 척을 발견했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방금 무트로 올라갔는지 그 작은 배에는 돛대도 돛도 노도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처녀는 재빨리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어요. 그 섬의 여자들은 모두가 이 정도의 바다 일은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돛을 올리고 노와 키를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짐도 없고 키잡이도 없는 배는 바람에 뒤집히거나 암초에 부딪혀 부서질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바라는 대로 결국은 익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녀는 머리까지 망토를 푹 뒤집어 쓰고 울면서 배 바닥에 누웠어요. 그러나 일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불어오던 바람이 잦아들더니 아주 부드러워져서 물결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적당히 받쳐주어 배에 오른 다음 그 다음 날 저녁 어스름에 튀니지에서 100마일은 좋게 떨어진 수사라는 도시 근처의 해안으로 처녀를 데려다 주었던 거예요. 처녀는 자기가 땅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일이 생겨도 누운 채로 머리를 들지 않았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가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때 마침 가난한 아낙네 하나가 해안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아낙네는 작은 배 하나가 돛을 팽팽히 한 채 물을 향해 부딪힐 듯이 돌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선원들이 배 안에서 자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배로 달려갔으나 그 처녀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낙네는 곤히 잠든 처녀를 수차례 불렀고 겨우 잠에서 깨울 수 있었어요. 입은 옷으로 보아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해서 그런 배를 타고 혼자 몸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이탈리아어로 물었어요. 처녀는 아낙네가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걸 듣자 바람에 떠밀려 리파리로 돌아온 건가 하여 어리둥절했어요. 처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주변이 낯설고 자신이 무태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는 사람 좋아 보이는 여자에게 거기가 어디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 좋아 보이는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가씨, 여긴 바르베리아의 수사 근처예요. 이 일을 듣고 처녀는 하느님께서 자기 목숨을 거두지 않으신 것을 슬프게 여기고 능욕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뱃전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아낙네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처녀를 위로했으며 자기 오두막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정성 들여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그러자 마침내 처녀는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어요. 아낙네는 처녀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알고 딱딱한 빵을 생선과 물을 곁들여 내놓았고 자꾸 권하는 바람에 처녀는 조금이나마 배를 채웠죠. 고스탄차는 이렇게 이탈리아를 쓰는 그 아낙네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낙네는 자기는 트라파니 사람으로 이름은 카라프레사이며 여기서는 기독교인 어부들의 일을 돕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스탄차는 아직 슬픈 감정에 젖어 있긴 했으나 카라프레사라는 이름을 듣자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어쩐지 좋은 징조로 여겨져 죽고 싶은 생각이 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녀는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고 그 아낙네에게 제발 부탁이니 자신의 젊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능욕을 당하지 않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카프레사는 그야말로 선한 여자답게 그녀를 집에 남겨두고 곧바로 해안으로 나가 그물을 마저 걷어들인 다음 불이 나게 돌아와서 자기 망토로 그녀의 얼굴을 가린 채 수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스탄차, 이제부터 아가씨를 마음씨가 아주 좋은 어느 살아센 부인의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는 분으로 나이가 많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내 힘이 닿는 한 아가씨를 잘 부탁드릴게요. 틀림없이 아가씨를 기꺼이 맞아서 딸처럼 대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도 최선을 다해 그분을 모시면서 하느님께서 더 나은 운명을 보내주실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낙네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부인은 사연을 듣고서 고스탄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부인은 남자 없이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명주나 야자수입, 가죽 등으로 여러 가지 수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스탄차는 바로 몇 가지 일을 익혀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르쳐주는 대로 그들의 언어도 배웠어요. 고스탄차가 수사에 사는 동안 집에서는 그녀가 사라진 후 죽은 것으로 믿고 모두가 슬퍼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그라나다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 중이던 청년 하나가 튀니지의 왕권은 자기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당시 튀니지의 왕이었던 물라이 압달라를 쫓아내려고 진격해 왔어요. 이런 상황은 감옥에 있던 마르투초 고미토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는 바르베리아 말을 아주 잘 알았는데 튀니지의 왕이 방어를 위해 전격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와 동료들을 감시하던 간수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하니 왕을 만나게 해주게. 왕께서 내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실 걸세. 간수는 이 얘기를 상관에게 전했고 상관은 즉시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왕은 마르투초를 데려오게 하여 증언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르투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하, 저는 얼마 전에 전하의 이 나라에서 체류한 적이 있어 전하께서 전투를 하실 때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압니다. 제가 보기에 전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활과 화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군의 화살은 떨어지게 하고 아군의 화살은 충분히 남아있게 만드는 전법을 쓰신다면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승리하리라 믿어지는구나. 이에 마르투초가 말했어요. 전하, 전하께서 하고자만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는 줄로 활을 제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화살 오니가 그 가느다란 줄에 딱 맞게 만드십시오. 이 일은 적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도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의 궁수들은 활을 쏠 테고 전하의 군사들도 활을 쏠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전하도 잘 아시겠지만 적은 이쪽에서 쏜 화살을 주워서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편에서도 적의 화살을 주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은 전하가 쏜 화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니가 작아서 그들이 사용하는 굵은 줄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는 줄로는 굵은 오니의 화살도 적절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전하의 군사들은 적의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의 군대는 화살을 충분히 보유하는 반면 적은 화살이 없어 쩔쩔맬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이었던 왕은 마르투초의 조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를 전적으로 따른 결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죠. 그리하여 마르투초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믿었던 마르투초 고미토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고스탄차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진즉에 미지근하게 식었던 처녀의 가슴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 순식간에 세차게 타올랐고 더 커졌으며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났어요. 처녀는 함께 살아온 친절한 부인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서 튀니지로 가서 자기 귀로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인은 좋은 생각이라며 크게 칭찬하고 친딸과 다름없는 처녀를 데리고 배에 올라 튀니지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스탄차와 함께 어느 친척의 집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한편 함께 간 카라프레사를 시켜 마르투초를 찾을 방도를 알아보게 했어요. 카라프레사는 마르투초가 살아있으며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보고했죠. 친절한 부인은 마르투초에게 고스탄차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르투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투초, 리파리에서 온 당신의 하인 하나가 내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은밀히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 부탁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가 이렇게 직접 알려주러 왔습니다. 마르투초는 감사를 표하며 부인과 함께 집으로 갔죠. 고스탄차는 마르투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그의 목을 얼싸안았어요. 그리고 불행했던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으로 인해 할 말을 잊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르투초도 그녀를 본 순간 얼마나 놀랬던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나의 고스탄차여. 그대가 살아있단 말이오. 실종했다고 들은 것이 꽤 오래전이고 우리 고향에서는 그 후로 당신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고스탄차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친절한 부인이 돌봐주어 잘 지냈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도 둘은 수많은 얘기들을 나눴답니다. 마르투초는 이윽고 처녀를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자신과 그녀가 겪었던 일을 들려주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법에 따라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즉 10명의 남녀를 가리킵니다. 법은 바로 종교를 뜻합니다. 왕은 이 얘기에 크게 놀라 처녀를 불러 마르투초가 했던 얘기를 다시 확인한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마르투초를 남편으로 맞을 자격이 충분하도다. 그리고 값진 선물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오게 해서 절반은 처녀에게 절반은 마르투초에게 나눠주고는 모든 걸 둘이서 알아서 하도록 전적으로 맡겼어요. 마르투초는 고스탄차를 맡아주었던 친절한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를 표한 다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부인은 고스탄차의 행복을 빌고 두 사람과 눈물의 이별을 했죠. 그런 뒤 두 사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카프레사와 함께 배에 올라 순풍을 맞으며 리파리로 돌아갔답니다. 리파리에서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영을 받았어요. 마르투초는 고스탄차를 아내로 맞아 성대하고 아름다운 혼인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롭고 평안하게 그들의 사랑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